아니야, 안 돼. 그 아이를 집에 들이면 안 돼. 죽음을 데려오는 아이야. 이미 많은 영혼을 데려갔어. 다음은 내 아들이 될 거야. 피로 이어진 저주가 너희 집까지 따라왔어. 시장 한복판에 갑자기 터져나온 여자의 비명소리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오후 3시 평소보다 붐비던 전통시장의 소음이 한순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 생선을 고르던 아주머니들의 손이 허공에 멈춰 섰고 과일을 다듬던 상인의 칼끝도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심지어 울던 아이조차 울음을 그쳤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색 저고리에 진홍빛 치마를 입은 무당이 좌판 한복판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꽃무늬 조각볼을 접어 만든 두건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세월의 무게를 증언하고 있었다. 한쪽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다른 한쪽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워 독수리처럼 번뜩였다. 무당의 손에는 크고 작은 방울들이 매달린 신방울이 들려 있었다. 그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청명하면서도 섬뜩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같았다. 시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생선 비린내, 갓 튀긴 전 냄새, 땀에 젖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여 퍼졌지만 누구 하나 코끝을 실룩이지 않았다. 공기마저 멈춘 듯 모든 것이 무당의 손끝에서 울려나오는 방울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수진이 민호의 팔을 꽉 붙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민호의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서 집으로 가던 길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민호는 수진의 떨리는 손을 감쌌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그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무당의 시선이 오롯이 수진을 향해 꽂혀 있었다. 마치 그녀만을 위해 이 광경이 벌어지는 듯했다. 모르겠어. 그냥 가자. 민호는 수진을 데리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무당의 눈빛은 쇠사슬처럼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장을 보던 정순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순은 60대 초반의 여인이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민호를 키운 세월이 어느덧 15년. 그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늘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왔다. 굿이나 점술 따위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잠깐만. 정순이 발걸음을 멈추고 무당 앞으로 다가갔다.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 무당은 초라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기운만큼은 압도적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순이 조심스레 묻자 무당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다. 마치 겨울 얼음덩이를 움켜쥔 듯했고 죽은 자의 손 같기도 했다. 정수는 순간 몸서리를 쳤다. 무당의 입에서는 향내와 약초 냄새, 썩은 듯한 기묘한 내음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나 맡을 법한 기묘한 냄새였다. 어머니, 그 아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몇 명이나 데려갔는데 또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마치 실제로 죽음을 목격한 자가 내뱉는 증언 같았다. 정순의 심장이 요동쳤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무당의 절박한 눈빛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정순이 화를 내려는 순간 무당이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손톱은 길고 검었으며 흙을 파헤치다 나온 듯 뭉툭하고 거칠었다. 지금 당장 구슬해야 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무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시장 전체를 울렸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아, 정말. 정순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무당의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다. 어머니, 빨리 가요.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를 붙잡아 끌었다. 당황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수지는 끝까지 무당을 돌아보며 걸음을 옮겼다. 무당은 여전히 방울을 흔들며 알 수 없는 말을 응조리고 있었다. 그 말은 한국어도 중국어도 아니었다. 고대의 언어 같았고 죽은 자들의 속삭임 같았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수진이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마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묵묵히 침묵했다. 무당의 말은 정순의 귓가에서 저주처럼 맴돌았다. 합리적이라 믿어왔던 삶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무당의 뿌옇게 흐려진 눈,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번뜩이던 독수리의 시선. 그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민호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2층 건물로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2층에는 방들이 있었다. 3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었지만 정순이 정성껏 관리해서 아직도 견고했다. 정순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라서 떠날 수 없었다. 집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정순이 직접 가꾸는 텃밭이었다.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었지만 아직 푸릇푸릇한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정수는 이 정원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푸른 잎들조차 음산해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고요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나무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섞인 그리운 듯 하면서도 쓸쓸한 냄새였다. 벽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모든 사진에는 정순과 민호만 있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남편은 민호가 13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정말 갑자기였다.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쓰러진 것이었다. 정수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어머니, 이게 수진이에요. 민호가 정식으로 소개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고 예뻤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몸매가 좋았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잘했다. 무엇보다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그래, 어서 와. 민호가 자꾸 자랑만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정순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아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민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그동안 민호는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공부에만 매달렸고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에만 몰두했다.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 어머니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정수는 수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먼지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이었다. 수진도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갑자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떨어졌다. 쿵!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그 사진은 정순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호가 함께 찍은 것이었다. 20년 넘게 그 자리에 걸려 있던 것이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어머, 이게 왜? 정순이 놀라며 일어났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까 시장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설마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다. 바람이 불었나? 민호가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바람이 불만한 곳이 없었다. 에어컨도 켜져 있지 않았다. 집안은 완전히 정적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수진이 일어나서 유리 조각들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놀라는 표정인지 아니면 다른 표정인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야, 다칠 수 있어. 내가 할게. 민호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유리 조각들을 치웠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이미 찢어져 버렸다. 정확히 아버지와 민호 사이가 찢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부분을 찢어 놓은 것 같았다. 이상하네. 유리만 깨진 게 아니라 사진까지. 정순이 찢어진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시장에서 만난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 경고를 보내는 건 아닐까?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놀랐다. 언제부터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수지는 찢어진 사진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정수는 그것을 보았다. 왜 남의 집 가족 사진이 찢어진 걸 보고 미소를 짓는 걸까? 정수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진과 민호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평소라면 하루 종일 분주했던 일상을 정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안했다. 정수는 찢어진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남편의 얼굴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다. 유리가 깨지면서 생긴 손상치고는 너무 정교했다. 마치 누군가 가위로 오려낸 것 같았다. 남편을 생각하니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다. 15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살아났다. 그때 정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민호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신도 남편을 따라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가 있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했다. 그래서 정수는 슬픔을 꾹꾹 눌러 담고 강해졌다. 남편이 하던 일까지 대신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이제 그 민호가 결혼을 하려 한다.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민호마저 자신을 떠나는 것 같아서. 물론 민호는 여전히 효자였고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뵐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결국 자식에게는 과거가 되는 법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정순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당의 말은 뭐였을까? 정말로 수진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미친 사람의 헛소리였을까? 정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드디어 잠이 들었을 때 정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50대 초반의 든든한 체격, 온화한 미소, 따뜻한 눈빛. 하지만 지금 꿈속의 남편은 달랐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입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손짓으로 뭔가를 막으려 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안 돼, 안 돼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꿈속에서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가까이 갈수록 남편은 더욱 멀어져 갔다.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그때 꿈속에서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다. 짙고 끈적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아름답지만 섬뜩한, 달콤하지만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남편은 그 어둠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정순에게 손짓했다. 도망가라는 듯이, 조심하라는 듯이.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순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정말로 남편을 만난 것 같았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소리 같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아니면 집과 집 사이의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다. 누구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조금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도 특별한 건 없었다. 소리는 계속 들렸다. 쿵, 쿵, 끌리는 소리.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정수는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때 바닥을 내려다보니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었다. 하지만 그 자국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현관문 앞에서 시작해서 거실 중앙에서 끝나 있었다. 아니면 반대로 거실 중앙에서 시작해서 현관문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이상해. 정수는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지나 흙이 묻은 건 아니었다. 마치 바닥이 눌린 것 같은 자국이었다. 아주 무거운 것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었다. 정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TV를 틀어놓고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기다렸다.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무서웠다. 웃음소리가 나오면 누군가 비웃는 것 같았고 음악이 나오면 장례식 음악 같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밖이 조금 밝아졌다. 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어젯밤에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았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모양이었다. 바닥에 자국이 있더라. 누군가가 뭔가를 끌고 간 것 같은.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저녁에 가볼게요. 그래, 와봐. 직접 봐야 알 거야. 하지만 정순의 불안감은 전화로는 전달되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았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닥을 살펴보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니
어젯밤에 봤던 자국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분명히 뭔가가 지나간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언제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정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2층에 올라갈 때는 더욱 그랬다. 계단을 오르면서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맛이 없었다. 자꾸만 시장에서 본 무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손길, 그리고 절박했던 목소리.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까? 정수는 수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착한 아이 같았다. 민호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 같았다.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마치 베일에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후에 정수는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평소 정겨웠던 동네 풍경마저 어둡게 보였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왠지 섬뜩하게 들렸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불길하게 들렸다. 정수는 동네 슈퍼에 들러 장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다. 슈퍼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정순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정수는 대충 둘러댔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또 다른 불안을 느꼈다. 혹시 집에 누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집은 조용했다. 문도 제대로 잠겨 있었고 창문도 그대로였다. 바닥의 자국들도 아침에 본 것과 똑같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집에 왔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막막한 불안감이 조금 사라졌다. 어머니, 어디 이상한 자국이 있다고 했죠? 민호가 바닥을 살펴보았다. 정순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호는 확신하지 못했다. 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했다. 어쩌면 평소에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신경을 쓰지 않다가 어젯밤에 처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었다. 민호야,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났어. 뭔가 끌리는 소리. 어머니, 혹시 옆집에서 뭔가 옮기는 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사 오는 집들이 많잖아요. 민호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정순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민호야, 수진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수진이요? 왜요? 그냥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수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호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은 어떻게 돼?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수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가족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네. 수진이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부모를 일찍 잃었다니 그것만으로도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다. 형제는 없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무슨 일로? 사고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너무 슬픈 일이라서.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다. 가족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민호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어젯밤처럼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됐다. 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수진의 가족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는 것, 어젯밤에 들린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무당의 경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악몽을 꿨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들이었다.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모두 3명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두 번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복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 그들은 모두 정순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입을 움직이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역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와줘. 막아줘. 더 이상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뭔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때 꿈속에서 또다시 어둠이 밀려왔다. 어젯밤 꿈에서와 같은 짙고 끈적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호호.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수진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소리였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소리였다. 세 남자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정순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정순이 꿈에서 깬 것은 새벽 4시였다. 어젯밤보다 더 심한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있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하루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이런 악몽이 계속된다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의 경고일까? 거실로 나오니 어젯밤과 똑같은 자국들이 또 생겨 있었다. 어제 민호가 치웠던 자국들이 다시 생긴 것이었다. 아니,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이 집을 찾아오고 있었다. 매일 밤 뭔가가 이 집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았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호가 걱정할 것이고 수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정수는 동네에서 가장 친한 김아주머니를 떠올렸다. 김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켜주었다. 아침 일찍 김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그냥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오세요. 집에 있어요. 김아주머니 집은 정순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2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1층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아주머니는 60대 후반의 여인으로 정순보다 몇 살 많았다. 남편과 사별한 것은 정순과 비슷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다. 그래서 정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다. 어머,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김아주머니가 정순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 사실은 정순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시장에서 만난 무당의 경고, 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계속되는 악몽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김아주머니는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순 씨, 그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그런 일 몇 번 겪어봤거든요.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정수는 김아주머니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수진이라는 아이 아세요? 수진이? 어느 수진이요? 민호가 사귀는 여자친구예요. 20대 후반 정도 되는. 김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아이요. 예쁘던데요. 근데 왜요?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아이인지.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상한 소문은 들었어요. 정순의 귀가 번쩍 열렸다. 무슨 소문이요? 그 아이 남자친구들이 자꾸 사고로 죽는다는.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정말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몇 명이나?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명? 3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수는 어젯밤 꿈에서 본 세 남자를 떠올렸다. 혹시 그들이 수진의 전 남자친구들일까? 어떤 사고였어요? 하나는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 하나는 교통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꿈에서 본 남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아이가 그때마다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연속으로 남자친구들이 죽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충분히 들었다. 무당의 경고가 사실이었다. 수지는 정말로 위험한 아이였다. 아주머니,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하죠. 하지만 정순 씨, 민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호가 믿을까?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정순의 머리는 복잡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계속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에 밝고 예쁜 얼굴 말고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그 섬뜩한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오후에 정수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그 무당을 찾으려고 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무당은 보이지 않았다. 어제 있던 자리에는 다른 상인이 앉아 있었다. 혹시 어제 여기 있던 무당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정순이 물었지만 그 상인은 모른다고 했다. 무당이요? 여기 무당은 안 왔는데요? 정수는 이상했다. 분명히 어제 이 자리에서 무당을 봤는데 혹시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자리였을까? 정수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다. 하지만 무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불안했다. 혹시 무당마저 꿈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김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현실이었다. 수진의 전 남자친구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수진과 함께 집에 왔다. 어머니, 수진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정수는 수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보였다. 특히 그 눈빛이 이상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차가웠다. 네, 어서 와요.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수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민호와 다정하게 대화도 나누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수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수진이 웃을 때, 말할 때, 젓가락질을 할 때까지도 모두 지켜봤다.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진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볼 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정도로 작은 미소였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특히 어제 떨어져서 찢어진 사진 자리를 볼 때의 그 표정은 확실히 이상했다. 어머니, 어제 떨어진 사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버렸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수리할 수도 없더라. 아, 그러셨구나. 아까워라. 수진의 말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민호와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계속 거실 쪽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진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기력해 보였다. 마치 에너지가 빠진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정수는 깜짝 놀랐다. 민호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아직 저녁 8시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잠들었다. 민호야? 정순이 민호를 흔들었다. 제가 잠들었나요?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해? 글쎄요. 요즘 좀 피곤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진 것 같았다. 수진아, 민호가 요즘 이런 적 있었어? 아니요. 평소에는 밤늦게까지도 멀쩡했는데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네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수는 수진이 민호의 변화를 진짜로 모르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네, 그럴게요. 민호와 수진이 집을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았다. 오늘 본 민호의 모습이 걱정되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찼던 민호가 갑자기 저렇게 무기력해 보일 리 없었다. 정수는 김아주머니가 말한 것을 떠올렸다. 수진의 전 남자친구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꿈에서 본 세 남자들. 혹시 민호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닐까? 그날 밤도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계속 민호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수진에 대한 의심도 커져갔다. 새벽 2시경 정수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뭔가 끌리는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마치 집 바로 밖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정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뭔가 썩은 냄새 같으면서도 차가운 냄새였다. 마치 무덤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경악했다. 바닥에 있던 자국들이 훨씬 선명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들이 현관문에서 시작해서 계단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뭔가가 거실을 가로질러서 위층으로 올라간 것 같았다.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지금 위층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자고 있던 바로 그 층에.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과 창문들을 모두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뭔가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정수는 거실에서 밤을 샜다. 소파에 앉아서 위층을 계속 지켜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뭔가가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제야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와 자신의 방을 샅샅이 확인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다만 방 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차가운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위험할 수 있었다.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오늘 시간 있으면 혼자 좀 와줄래? 혼자요? 수진이 없이요? 응. 엄마랑 둘이서 할 얘기가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알겠어요. 점심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수진에 대한 의심부터 말해야 할까? 정수는 결국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만난 무당의 경고, 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김아주머니에게 들은 수진에 대한 소문, 그리고 계속되는 악몽까지 모든 것을 민호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점심때 민호가 왔을 때 정수는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눈 아래의 다크서클도 짙어졌다. 뭔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야, 요즘 몸이 안 좋아? 좀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서 악몽 같은 거 꾸지 않아?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꿈이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무서운 꿈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은.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역시 민호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절대 중간에 끊지 말고. 정수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진지해졌다. 특히 김아주머니에게 들은 수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소문이 정말 사실이에요? 김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 양반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데.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수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고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하지만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해도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단순히 불운한 일들이 겹친 거죠. 민호야, 너도 요즘 이상하잖아. 갑자기 피곤해하고 악몽도 꾸고.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다. 민호야,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수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어떻게요? 수진이가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자. 직접 확인해 보자. 민호는 망설였다. 사귀는 사람에 대해 뒤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알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민호는 수진이 전에 살던 동네로 갔다. 수진에게서 들은 주소를 찾아가서 그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진을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몇 년 전에 이사를 간 사람이라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찾아다닌 끝에 수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동네 슈퍼 할머니가 가장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아가씨? 예쁘긴 했는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던 애야. 이상한 구석이요? 남자친구들이 자꾸 죽었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남자랑 사귀더라고.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니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다. 정확히 몇 명이나 죽었나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명은 돼. 첫 번째는 김철수라고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총기 사고로 죽었지. 두 번째는 박영수 교통사고였고, 세 번째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준호. 등산하다가 추락사했어.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애들 죽기 전에 모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야. 이상한 행동이요? 갑자기 성격이 변한다든지, 밤에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민호는 자신의 최근 상태를 떠올렸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이상한 꿈들, 집중력 저하. 혹시 자신도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들이 죽었을 때 수진이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애는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 오히려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더라고. 민호는 충분히 들었다. 더 이상 들으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 수진 주변에서는 정말로 남자들이 계속 죽어왔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수진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건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평소 행동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뭘까? 혹시 수진에게 무언가 저주 같은 게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수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민호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알아본 내용을 모두 말했다. 정수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와 헤어져야 하는 건지, 그게 안전할 것 같아. 하지만 민호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수진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고 결정할게요. 민호야, 너무 늦으면 안 돼. 그날 밤 민호는 수진과 만나기로 했다. 직접 눈을 보고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다. 웃음 뒤에 무언가 감추어진 것 같았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진아, 전에 사귄 남자친구들 이야기해줬었지? 수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갑자기?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 민호는 다시 되물었다. 몇 명이나 됐어? 수진은 눈빛을 바꾸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왜 그런 걸 갑자기 묻는 거야? 민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명이었어. 모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민호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들었겠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누구도 만나기 무서웠어. 잠시 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민호는 달랐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거든. 그녀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은 유난히 차가웠다. 민호는 속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짜 의도를 물었다. 혹시 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이 아니라 분노였다. 내가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민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게.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민호,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민호가 겨우 말했다.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수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민호야, 너 참 귀엽다. 그런 걱정까지 하다니.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따뜻하지 않고 날카롭고 서늘했다. 민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수진과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수진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방금 전에 싸늘한 기운은 흔적조차 없었다. 민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삼켰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민호는 더 묻지 못했다. 무언가 위험한 선을 넘어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잠시 후 수진이 제안했다. 우리 집에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 두려웠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요즘 너 자꾸 피곤하다 그러네. 무슨 일 있어? 민호는 피곤한 얼굴을 감추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 수지는 곧장 다가와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럼 내가 돌봐줄게.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결국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은 실망이 아니라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요즘 너 나 피하는 것 같아. 민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럼 뭔데?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강렬해서 민호는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잠시 민호를 똑바로 보더니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좋아.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 민호는 그녀를 붙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겨우 말했다. 조심해서 들어가. 수진은 짧게 대꾸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카페를 나간 그녀의 모습은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민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방금 전 보았던 그녀의 웃음과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민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불안이 묻어났다. 어머니, 저 집에 갈게요. 정수는 놀라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다.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직감했다.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차를 끓여놓고 있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민호는 수진과 나눈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특히 표정이 급격히 변한 순간과 섬뜩한 웃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수는 듣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역시 그 아이한테는 뭔가 있어.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거리를 두자. 가까이 두면 위험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때로는 직감을 믿어야 해. 엄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 집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정순도 아들이 곁에 있으니 한결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밤 10시 무렵 현관문에서 규칙적인 두드림이 들려왔다. 똑똑똑. 정순과 민호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예요. 수진이에요.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민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뻗어막았다. 민호야, 문 열면 안 돼. 민호는 의아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왜요? 정수는 낮게 속삭였다. 느낌이 이상해. 이런 시간에 갑자기 오는 건. 문 밖에서는 다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문 좀 열어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스며 나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정말 수진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민호는 문 너머로 물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바빴어. 지금 문 열어줄 수 있지? 늦은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정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눈빛으로 단호히 말하고 있었다. 절대 열지 마라. 그러나 몇 분 후 문 밖은 고요해졌다. 수진의 목소리도 발자국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호기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결국 조심스레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정순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민호야, 안 돼. 그러나 이미 문은 열리고 있었다. 문 밖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 캄캄한 어둠만이 현관 앞을 뒤덮고 있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밖을 내다봤다. 분명히 있었는데. 정수는 아들을 강하게 끌어들였다.
어서 들어와.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공포는 점점 짙어졌다. 새벽 3시 무렵 정수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에게 속삭였다. 민호야,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 민호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의 말은 단호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민호야,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정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여전히 수진을 사랑했지만 최근의 기묘한 사건들과 자신의 몸 상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악몽과 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정수는 마지막처럼 단호히 말했다. 내일 수진이에게 헤어지자고 해라.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체념이 묻어나는 작은 목소리였다. 그 대답 뒤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함께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수진을 만났다. 늘 함께 걷던 공원의 벤치였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어렵게 꺼냈다.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 미소조차 민호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우리 헤어지자. 그 순간 수진의 얼굴빛이 차갑게 굳었다. 놀라움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냉기만이 스며들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이유를 둘러댔다. 요즘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수진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너 정말 모르는구나. 민호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질적이었다. 내가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민호는 몸이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낮게 이름을 불렀다. 철수도 영수도 준호도 모두 나를 떠나려 했지. 민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이 말하는 이름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녀의 전 연인들이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떠났어. 영원히. 민호의 두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수진아, 너. 그러나 수진은 잔혹한 미소로 마무리했다. 걱정 마. 너도 곧 그들과 같은 곳으로 갈 테니까. 민호는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나는 안 돼.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수진의 손이 그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민호가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자 수진은 힘없이 놓았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를 울렸다. 민호는 집으로 달려갔다. 귀에는 여전히 수진의 웃음소리가 따라붙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수진이가 이상해요. 자기를 떠나려는 남자들은 모두 죽는다고 했어요. 정수는 이미 예감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욱 숨이 막혔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며 서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문은 분명 잠겨 있었다. 누구야?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거실로 다가왔다.
정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2층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기묘한 소리들이 이어졌다. 무언가 깨지고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들려왔다. 여자의 웃음소리. 수진의 웃음소리였다. 민호야 어디 있어?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왔다. 숨어봐야 소용없어. 발자국 소리가 계단으로 향했다. 정순과 민호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정수는 수화기를 붙잡았지만 전화는 이미 먹통이었다. 끊어진 선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곧 문 앞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민호야 나와. 우리 함께 가자.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녀의 목소리도 날카롭게 변했다. 민호야, 나와. 당장.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정순과 민호는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완전한 정적.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죽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 보니 거실은 엉망이었다. 깨진 그릇과 뒤엎어진 가구들. 그러나 수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끝난 걸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장에서 무당을 다시 만났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무당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때 경고해 주신 대로 됐어요. 정말 그대로.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무당은 낮게 단호하게 속삭였다. 그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아들은 간신히 구했지만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었다. 정수는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막을 수 있죠? 무당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방울을 움켜쥔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정수는 숨을 죽였다. 아니면요? 무당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죽어야 합니다. 한 달 후 정수는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25세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뉴스에 나온 남성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정수는 직감했다. 그 남자도 분명 수진의 새로운 남자친구였을 것이다. 정수는 TV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은 정말로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다. 28세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다시 젊은 남성의 죽음이었다. 정수는 확신했다. 수진이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무사했지만 대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었다.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의 아들만 지키고 나머지를 외면한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호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석 달이 지나서 민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정순이 먼저 그 여자를 철저히 조사했다. 가족관계, 과거 연애 경험, 모든 것을 다 알아봤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여자였다. 민호는 서서히 수진에 대한 기억을 지워가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수는 가끔씩 뉴스를 주의 깊게 살폈다. 젊은 남성들의 사고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혹시 수진과 관련된 건 아닌지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자신이 구한 아들의 행복 뒤에 또 다른 가정의 비극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민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정수는 손주를 안아보는 기쁨을 누렸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돌아왔다. 그러나 정수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혹시 수진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이제 민호는 행복하네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정수는 두려움에 목소리를 높였다. 너 뭐하러 온 거야? 축하하러 왔어요. 민호의 결혼을.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섬뜩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뭐라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정순이 눈을 뜬 것은 새벽 4시였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다. 정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두려움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수진에 대한 기억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부터 정수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다. 혹시 수진이 돌아와 민호를 다시 위협하지 않을까? 민호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과거의 악몽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것이 정순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였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다. 세월이 흘러 정순이 70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창밖을 확인했다. 혹시 수진이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은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손주들이 자라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정수는 더욱 불안했다. 혹시 그들도 수진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순의 인생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갔다. 아들을 지켜냈지만 완전한 평화는 얻지 못한 채 수진이라는 존재가 남긴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았다. 그것이 무당의 경고를 받고 아들을 구한 한 어머니의 운명이었다. 사랑은 때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짐을 진 사람은 평생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정순이 눈을 감는 날까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수진이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처럼.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치른 진짜 대가였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있으신가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삶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는 사는 게 드라마다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